원시의 뇌는 무슨 역할을 담당했던 걸까요? 그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뇌가 됐을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이 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세포가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뇌 화석은 이 뇌가 너무너무 잘 보존된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뇌가 보존됐어요? 5억 2천만 년 전의 오. 뇌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UFO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오.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화, 그러니까 변화가 가장 오랫동안 멈춘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생물들이 좀 있습니까? 하나가 실러캔스 같은 애들이잖아요. 네,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어류인데 지금도 이제 관찰이 되고 과거의 화석과 지금 찍힌 사진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3억 년 정도. 얘네들 원래 멸종했다고 생각했어요. 화석에서 부활한 얘를 찾은 거예요. 그 친구들의 고기 맛은 지금 고기들이랑 좀 많이 다른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윤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흥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권석춘입니다. 오늘도 성균관을 보다 정말 성균관 교수님 성균관 스캔들은 아니고 성균관 스캔들로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정프로가 궁금해하는 것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한 교수님, 비둘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날아다니는 비둘기 많이 보는데 죽은 비둘기를 영 못 보겠습니다. 걔네들 다 어디 가서 죽어 있죠? 아무래도 평화의 상징이니까 네. 뭐 DMZ를 넘어서 이렇게 그게 교수님이 할 답이요.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개체수면 사실 뭐 시내 어디 광장이나 이런 데 많이들 돌아가시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혹시 얘네들은 어디 따로, 코끼리 같은 경우도 무덤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 있나. 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볼펜 쓰다가 다 쓰고 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다 잃어버리거든요. 걔네들도 어디로 잃어버려요? 비둘기 있는 데 있어요. 어디 혹시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는 비둘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비위생적인 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되게 주기적으로 그런 시체들, 동물 시체들을 처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치워서 잘 안 보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무원 분들께 피땀머리 네. 사실 그게 안 치우고 오랫동안 있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치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개체가 너무 약해지면 혹시 그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사냥하는 친구들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비둘기가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지구만 왜 지구냐? 다른 행성들, 항성들은 다 무슨 성 이렇게 붙이는데 왜 지구만 지구냐? 우리가 살기 때문인가요?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지성 이렇게 안 하고 왜 지구야? 네, 제 생각에는 지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거고, 생각했을 때 다른 태양계 행성들은 다 밤하늘에 있잖아요. 똑같이 별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행성이라는 어원 자체가 별은 별인데 다른 별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붙박이처럼 있지만 이 행성들은 계속 자리를 움직이더라. 떠돌이 별이다 라고 해서 플래닛, 떠돌이 별, 단일 행자를 써가지고 행성이라고 네네네네. 부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밤하늘에 떠 있는 애들은 별 성자를 붙여서 행성, 영왕성, 뭐 토성 이렇게 불렀을 거고요. 네네. 우리 지구는 땅으로 이루어진 둥근 구슬이니까 지구라고 따로 그냥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만 지구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주 옛날부터? 아,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식이 있을 때 달 위에 드리워지는 지구 실루엣을 보면 지구의 그림자가 동그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지구 그림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네, 인식을 했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이때부터.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가 저건 우리 별의 그림자구나라는 걸.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이런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늘 궁금하거든요. 충전이라는 게 배터리가 있죠. 여기에 전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너무 신기합니다. 전기라는 게 어디 머물러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배터리라는 거에 어떻게 얘는 전기가 담겼다가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까? 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터리라는 거는 이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네. 왜냐하면 배터리 안에는 각종 이온들로 가득 차 있는 일종의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원래는 방전이 됐을 때는 다른 물질이었다가 전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전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화학적 상태가 바뀌고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잠재 에너지라고도 하고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마치 수력 발전소에서 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문을 열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것처럼 전자들을 가득 모아서 어떤 그 물질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놨다가 필요할 때 전극을 연결해갖고 다시 수문을 여는 것처럼 전자들이 흘러나오게. 그럼 전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배터리는 약간 더 무거워집니까? 아주 그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미세한 차이여서
있어서 거의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혹은 다시 데이터를 지울 때 하드디스크의 무게를 정말 우리가 원자 단위까지 추정할 수 있다면 무게가 변할까? 질량이 변할까?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정보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리에는. 네. 물리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 연력학에서는 이 비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로 환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쨌든 질량으로 환산이 될 수도 있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저희가 질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USB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상들을 담아 놓고 나서 그걸 이렇게 건네줄 때 보면 한 손으로 못 받더라고 애들이. 공손하게. 아이고 얼마나 무거워졌으면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배터리 충전보다도 더 재밌는 게 무선 충전 개념인 거예요. 무선 충전. 네, 뭐 무선으로는 진짜 어디가 충전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다들 너무 당연하게 아, 맞네. 제 아들들만 하더라도 그냥 핸드폰이 그냥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줄 알아요. 예.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패드 위에다가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올려놓고 충전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전자기 유도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패드에는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모기향처럼 생긴 전극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자기 유도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자기장이 또 다른 충전을 받아야 하는 기기들, 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스마트폰의 그 충전 패드 쪽에는 또 비슷한 모기향처럼 생긴 전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장이 요 충전 패드의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그 코일, 구리로 된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해갖고 충전을 하는 효율이 꽤 높아요. 한 80에서 90% 정도의 효율이 나옵니다. 유선으로 할 때보다. 유선보다는 조금 늦지만 어쨌든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패드랑 충전하는 스마트폰 사이 얇은 구멍들 뚫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게 거리가 좀 멀어지면 충전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2, 3mm, 한 3, 4mm 이 정도만 떨어져도 충전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충전하는 거는 무선 충전이긴 하지만 사실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세마이 무선 충전 정도로 저는 봅니다. 진짜 무선 충전이면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마치 무슨 에너지 팔을 쏴갖고 거기다가 충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나와야지 진짜라고 보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명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에너지 효율이 많이 낮습니다. 한 3-40% 정도. 다만 이제 그게 좀 기술이 발전하면 정말 장거리까지도 그야말로 전자기파를 쏴서 될 것 같습니다. 김범리 교수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포톤 있지 않습니까? 광자? 광자는 무게가 없죠? 아까 또 불안불안하신 것 같은데 광자는 무게가 없습니다. 두 광자가 충돌을 해요. 무게가 없어요.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두 물체가 충돌해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광자는 충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잘못됐어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광자가 충돌하는 것은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입자로 봐도 크기가 0이어서 두 입자가 당구공처럼 충돌할 가능성은 없고요. 파동으로 보면 그냥 약간의 간섭 영역을 지난 다음엔 지나가 버리니까요. 광자가 충돌하나요? 광자하고 전자가 충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광자끼리 충돌은 광자끼리는 못 충돌하기가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저희는 파동의 영역으로 그때는 봅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기하게 광자는 정지 질량이 빵이라서 지금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당구공 같은 그런 충돌의 개념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그물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쑥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빛을 혹은 광자를 쑥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있죠. 그게 매질 안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원자의 전자 상태를 바꾸면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원자 상태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서 빛이 다시 나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빛이 쑥 들어왔다가 잠깐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빛이 다시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거울의 빛을 반사해서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과정일 거예요. 아, 이렇게 부딪혔다가 잠깐 속도 0 아니, 됐다가 속도는 0은 안 돼요, 빛은. 아, 0은 잠깐 안 사라지는 거죠. 아, 사라졌다가 다시 다시 나오면. 튀어나온다? 네. 그리고 튀어나온 순간부터 얘는 뭐 가속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네, 그냥 무조건 빛의 속도인 빛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광자, 제가 요즘 항상 이제 빛 쪽 관심 많은 거 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빛이 전자를 때려서 들떴다가 얘가 다시 시간이 걸려요. 가라앉으면서 네. 다시 빛이 방출될 네,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매질 속에서 빛이 진행할 땐 매질을 잘 설계해서 요즘은 빛을 거의 정지시키기도 해요. 매질 안에서. 이런 과정 때문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거울 하나 놓고 1m 거리에서 양쪽으로 빛을 쏴요. 하나는 거울 부딪혔다 일로 가고 하나는 그냥 일로 갑니다. 그러면 거울 쏘네가 이 앞선 빛의 1m 간격으로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원히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고요.
아 근데 그 사이에 거울의 표면에 있는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만큼은 좀 늦어질 그만큼은 수 더 그럴 것 있고. 같긴 한데요. 맞나? 신기합니다.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파필드에서는 멈추는 시간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니어필드 개념에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파필드는 뭐야? 파필드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멀리서. 것들이고요. 니어필드는 진짜 그 표면에서 원자하고 상호작용하는 애들이거든요. 아주 미시적으로. 네네. 그래서 근접장, 원걸장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데 근접장은 사실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물질적으로 뭔가 인터랙션 뭔가 원칙적으로 그렇죠. 타임 딜레이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한 교수님,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은 고기 먹든지 아니면 풀 먹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잡식이 제일 훌륭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런저런 에너지를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네네. 뭐 영양분들을. 왜 초식 동물은 풀만 먹고 육식 동물은 고기만 먹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 진화하려면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굉장히 최근에 진화한 생물이에요. 네.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풀이라고 하는 우리가 초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사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된 얼마 안 된 게 대충 몇 년 한 막 정도? 1억 몇 년, 진짜요? 1억에서 2억 년 사이 진짜 그 최근이네요. 사이에서 풀뿐만 아니라 풀을 포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자식물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진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원래 예전엔 뭐가 많았어요? 고사리? 동물 진화랑 식물 진화랑 국면이 굉장히 다른 게요. 동물 진화의 중요한 사건은 다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식물은 생각해보면 다 그러네요. 육상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동물 진화는 바닷속에서 한 6억에서 8억 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거의 다 일어났고요. 식물들은 육상에 이제 진출하면서 걔네들이 퍼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종자식물, 꽃을 피우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쥐라기 그때 이제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생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안 됐죠. 뭐 한 해봐야 1억 년, 1억 년에서 뭐 몇 천만 년. 그래서 이제 일단은 풀을 먹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풀이 최근에 진화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바닷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식물들이 없잖아요. 저희 바닷속에는. 거기는 뭐 미역 같은 이런 조류들, 대형 조류들 이런 걸 먹는 애들이 있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풀이 항상 그 지구에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지구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생이 존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질문이 생각나는데 그러면 생명이 모두 바다에 있을 때 거기서 광합성을 하는 어떤 조류들이 있다고 치면 네네. 그 조류를 잡아먹는 애는 육식성인 거예요? 초식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게 초식, 잡식, 육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상 그러네요. 동물 그러네요.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해양에서 생각해보면 플랑크톤, 말씀하신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 애들,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식물과 가까운 이런 조류 같은 걸 뜯어 먹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다세포 조류들. 조류 이전에도 세포 수준에서 네네. 광합성을 하고 있는 애가 있다면 네네. 걔는 어쨌든 에너지를 태양에서 받잖아요. 네네. 걔를 먹는 애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육식하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걔는 풀을 먹는 거랑 생각 네네. 진짜 애매하네요. 네네. 초식 육식이라는 게 진짜 육상 생물에 파생된 개념이라서 이렇게 일반화하니까 이상해지네요. 그죠?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자식물이 속식식물, 거시식물을 출현하기 전에 양치식물 같은 게 뭐 한 4억 2천만 년 전에 출현했고 거시식물, 속식식물 포함한 그룹이 한 3억 2천만 년 전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이 속시식물들, 현화식물들이 한 1억 5천만 년 전쯤 진화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오케이 그렇다 쳐. 그럼 그 이후에 이렇게 속시식물들, 우리가 흔히 보는 식물들이 널리 퍼진 이 세상이 몇 천만 년은 있었는데 왜 다 잡식성을 획득하지 않은 거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왜 중국집은 중국 음식만 팔까? 이태리 음식도 팔고 치킨도 팔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걸 시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번 가게에서 중국 음식이랑 이태리 음식을 한다고 해봅시다. 화덕 피자 만들면 화덕도 있어야 되고 주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막 소스도 많아야 되고 동선도 엉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 각각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예를 들면 막 되새김질하는 전문화된 기관이 있고 육식 동물들은 또 저작해야 되니까 이빨 구조 같은 것도 특수화된 게 있으니까 네네. 어중간한 것보다는 스페셜라이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로울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비교 우위의 원리다. 근데 중국집 막상 또 가보면 메뉴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 유럽 중국집에서는요 피자 다 파는데 많아요. 아 유럽 중국집은 한국 음식 다 팔잖아요. 화덕도 없이 하더라고요. 다 있어. 그러나 여튼 이해는 했어요.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더 유리한 뭐 필요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잡식이 오히려 특이하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그 잡식 동물이 초식, 육식 동물의 구별이 생기고 이후에 등장하게 되나요? 약간 푸드코트 같은 거죠. 우리 잡식들이. 특별히 맛있진 않아. 근데 다 있어 웬만하면. 잡식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만큼 많은 기능이 필요해서
그게 나중에 지능의 발달 쪽으로 이게 유인을 할 수 있는 동인이 되기도 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근데 그것도 약간은 사후적인 해석이고 인간 중심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잡식성이니까 그리고 잡식하면 여러 가지 먹이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태와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능의 발달을 뭐 추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약간 사후적인 해석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잡식 동물로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은 생체 필요 비타민 같은 것들을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고 외부 음식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초식이나 육식 동물의 대부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잡식성을 갖게 되면서 안에서 필요한 모든 아까 말씀하신 화덕도 갖추고 보도 갖추고 하지를 못한 거네요. 그것 대신에 외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전략으로 한 것 같네요. 영양소에 외주하다. 네. 아,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 종류 다양하게 먹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나물 종류가 정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일단 김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모든 걸 다 김치로 만들고. 닭김치야. 네. 웬만한 풀들은 다 반찬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만 저는 나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먹을 수 없는 식물들을 알잖아요. 그럼 분명히 먹을 수 없는 식물을 먹고 돌아가신 수많은 선조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나물들을 아니면 원래는 못 먹을 음식인데 하도 먹다 보니까 먹게 우리가 먹어도 괜찮게 진화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에 있는 어떤 장내 미생물들의 분총이 나물들을 더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의 두뇌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뇌 대단히 독보적인 것 같고 정말 다른 동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또 웬만한 동물들은 다 뇌가 있기는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크고 여러 활동들을 막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뇌랑 가장 가까운 건 역시 뭐 유인원 요 정도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유인원들이 아마 좀 될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이 뇌도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일 테니까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뇌가 막 원시뇌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그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원시의 뇌는 무슨 역할을 담당했던 걸까요? 뇌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고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 나오기 훨씬 전에 네네 그렇죠. 원래는 근데 사실은 뇌가 없어도 생물들은 정보 처리를 하죠. 박테리아들도 바깥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온도가 어떤지 이런 정보를 처리를 해서 자기의 박테리아도 행동을 하니까 뭐 아니면 대사를 바꾸거나 이런 생명 기본적 정보 처리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그러한 정보 처리를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애들이 집단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특화된 정보 처리 기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모든 동물이 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동물이 신경세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뇌는 도대체 그러면 지구에 언제부터 있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화석이에요, 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뇌 화석은 중국의 윈난성, 쿤밍 근처에 있는 청지향 화석 유적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 유명한 캄브리아기 폭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 군상이 아주 극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화석 유적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13년 네이처지에 굉장히 중요한 화석 논문이 발표되는데요. 이 뇌가 너무너무 잘 보존된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뇌가 보존됐어요. 뇌가 이렇게 보존됐어요. 소프트하게 이렇게 잘 보존됐죠. 인상화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 자체가 보존된 건 아니지만 뇌가 모양과 구조가 아주 그대로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존돼 있는데요. 그게 5억 2천만 년 전의 뇌예요. 알리에서 혹시 배송받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 네이처 논문에 보면 네. 지금의 절지동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곤충이나 뭐 개 같은 이런 거에 조상 중에 하나였던 멸종한 이제 종이겠죠. 그 종의 그 뇌를 보면 현재 절지동물들의 뇌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가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뇌 관점으로 보면 거의 변하지 않은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동물들을 흔히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이렇게 생물학에서는 엄격한 그건 아니지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에서 둘 다 뇌를 가진 생물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척추동물 우리의 뇌와 초파리의 뇌가 이게 과연 공동조선에 올라가면 걔가 뇌가 있었냐 없었냐 궁금하네. 따지면요. 초파리도 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뇌가 있잖아요. 초파리와 인간의 공동조상이 올라가다 보면 있죠. 뭐 한 6, 7억 년 전에 올라가면 만나요. 그 동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좌우대칭 동물의 공통조상이라 불러요. 그전엔 좌우대칭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뇌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이 있는데요. 뇌가 현재까지 발견된 동물은 다 좌우대칭 동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좌우대칭 광어. 동물, 네? 광어 어떡할래요? 광어는 원래 좌우대칭은 뇌가 좀 삐뚤어진 애고요. 광어가 어렸을 땐 이렇게 염쳐요. 나중에 눕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실 해파리 같은 애들, 말미잘 같은 애들 포함된 자포동물이거든요. 얘네들은 방사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좌우대칭 우리가 대칭이 되는 다빈치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되면 이렇게 딱 자르면 대칭이 되잖아요. 자르지 마세요.
왜 저를 자릅니까 하필? 이렇게 자르면 반이 딱 되잖아요. 네. 해파리는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축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사대칭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더 오래전에 갈라진 해면동물 같은 거 아예 대칭성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좌우대칭 동물에서만 뇌가 발견될까? 이게 신기하다. 두뇌화 세팔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좌우대칭성의 진화가 뇌의 진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요. 사실 이 문제가 UFO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UFO 우주먼지 준비합니다. 우리가 지금 UFO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좌우대칭이 아니죠. 어떤 이미지인가요? 비행 접시. 그렇죠. 비행 접시. 제가 구글에서 UFO 치면 다 비행 접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UFO를 사람들이 미국의 전투기나 KF-21이 아니라 왜 다 비행 접시로 묘사를 할까요? 뇌가 없어야 돼요. 뇌가 없어. 외계인들은 뇌가 없다고 외계인이 뇌가 생각하나? 없어. 그리고 또 외계인들 보면 해파리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게 되게 무의식적인 진화적인 통찰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랑 너무나 가장 멀게 하여튼 상정하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UFO라 생각할 때 이게 외계에서 온 비행 물체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렇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뭐 보잉 747 타고 온다고 하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설정이 안 살 거 아니에요. 비행 접시라고 하는 게 얘네들 보면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어느 방향으로든지 UFO는 날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송 수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3차원 공간에서는 구형이었어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든 날아가기 위해서는 구형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아 그래도 중력을 생각하면 위아래 대칭성은 깨져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 연속 대칭성은 있는데 위아래는 근데 정말 해파리 같으면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뇌가 그만큼 발달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르다는 걸 그렇죠. 다르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들은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 차, 기차 보면 다 좌우대칭이고요. 좌우대칭이라고 하는 플랜이 생기면 앞뒤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요나 띠띠뽀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교통 운송수단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게 얼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앞뒤가 있으니까. 아, 네. 그렇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운송수단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빨리 이동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저항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방사대칭형으로 생기면 어디로든지 갈 수 있지만 좌우대칭 플랜에 비했을 때는 저항을 더 많이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리비도 뇌가 있어요? 가리비요? 조개 같은 것들? 가리비 같으면 제가 뭐 어디서 본 내용인데 걔네들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기네 그 껍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환형으로 엄청나게 맞아요.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눈이요. 가리비가 눈이 가리비도 있어요? 눈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사람만큼 좋은 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기관 역할을 하는 눈이 있는데 혼눈인데 엄청나게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대칭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 하면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좌우대칭 동물들 중에서도 뇌가 없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예쁜 꼬마 순촌 뇌 없습니다. 반대로 뇌가 있는데 네. 좌우대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뇌가 있는데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는 발견된 경우가 없어요. 가리비라고 할지라도 연체동물인데요. 연체동물도 기본적으로 좌우대칭 동물입니다. 아 겉에서 보는 거랑은 다를 수도 있나? 가리비도 이렇게 반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조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불가사리가 좀 특이한 오방사대칭이라고 하는 특이한 방사대칭 패턴이 있긴 한데 그러면 왜 좌우대칭이랑 뇌랑 관련이 돼 있냐면요. 이게 빠르게 이동하는 거와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KF-21, 뭐 AESA 레이더가 어디 달려있는 날개나 꼬리가 아니라 앞에 달려있잖아요. 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앞으로만 가게 되면 제일 앞쪽에 위치하는 게 그쵸,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뒤 옆에 있으면 다 인터럽션 방해받아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제일 앞에서 가장 먼저 환경 정보를 받고 가장 방해되지 않은 깨끗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눈이고 코고 입이고 얼굴에 달리는 게 효율적인 거죠. 아, 그렇지. 그러면 감각기관이 앞쪽에 몰리게 되면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신경계가 여기에 모이는 게 집중화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파리 그러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쪽으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골고루 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반복되는 모듈로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좌우대칭이 되면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편향되면서 정보의 편향이 되고요. 정보의 편향 때문에 감각기관의 집중화와 신경계의 집중화, 그로 인한 두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좌우대칭 동물의 조상이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뇌 같은 구조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세팔라이제이션, 두뇌화가 되고 집중화가 된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 견해로는 초파리 인간이랑 그게 독립적으로 조금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을 거다. 학계의 정설인지 모르겠는데 전 얘기 들어보니까 설득됐어요. 이거 저도 약간 맞아요.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좌우대칭 동물들이 다 대부분 뇌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좌우대칭 동물은 뇌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형태의 뇌는 거의 무조건 좌뇌 우뇌로 구분되는 뇌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나뉘는 것 같아요. 초파리 뇌에서도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좌뇌와 우뇌를 크로스하는 신경계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사실 입체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처리하려면 근데 이제 뇌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생명체의 어떤 그 핵심 컨트롤 타워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각기관은 좀 앞에 전진 배치하고 뇌는 한 가운데쯤에 예를 들어 사슴이라고 치면 눈은 앞에 달아놓고 심장 위치쯤에 뇌를 달아놓으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두고 진행
진행 방향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들을 아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를 생각했을 때 파리채로 파리를 계속해서 누가 1억 년 동안 잡는다고 했을 때 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신경 정보가 눈에서 들어와서 뇌로 갔다가 뇌에서 가서 날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날아가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한 잡혀서 거지. 죽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근데 그것도 따진다 그러면 그 감각기관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는 감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움직여야 되는 쪽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그 최적화된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러 가지 감각 기관들이 사실은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하려면 여기 다 몰려 있어야지. 그러니까 멀티모달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각 정보, 후각 정보, 청각 정보 이런 것들 다 통합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각은 한 곳에 모을 수 있는데 운동신경이 전달돼서 몸을 움직이는 거는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구조일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감각은 모으고 운동은 거리를 포기한 거겠죠. 뭐 사실상 이게 거의 진화의 산물이라 본다면 결국은 감각 쪽에다가 몰빵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 시기가 캄브리아기 대폭발 그 당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뭐 한 네. 5억 년에서 6억 년 사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왜 캄브리아기 시기에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진화했냐라고 했을 때 유력한 가설이 눈이 진화하는 게 부추겼을 것이다. 눈이 진화를 하면 잘 볼 수 있으니까 사냥하기가 더 유리했을 거고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하면 빨리 도망치고 혹은 빨리 잡으러 가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대칭 동물들이 유리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두뇌화를 촉진하고 이것들이 누가 먼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그 좌우대칭이면 왜 근데 뒤에는 눈이 없을까요? 어차피 좌우대칭을 우리가 보존하면서도 뒤에도 똑같은 한 쌍의 눈을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을 해서 포식자가 피식자로 다가갈 때 대개는 한쪽 방향을 택해서 그쪽으로 질주하는 게 유리하지. 앞뒤를 같이 보면서 가끔 저 선생님들 중엔 뒤에 눈 있는 분들 계세요. 제 5의 감각이라는.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와 조금 다른 환경의 어떤 뭐 행성이 있고 거기에 생명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들어보니까 대체로 우리랑 어쩌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들도 뭔가 먹이 활동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그게 생명체라고 친다면 그러면 또 누군가 좀 더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럼 이제 또 뇌가 대충 우리랑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높겠는데요.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고생물학자가 진화의 설명했다. 역사를 네. 다시 비디오 테이프 옛날 있잖아요. 네. 그 거꾸로 재생해서 보면 처음부터 또 나오잖아요. 네. 우리도 이 생명 진화 역사를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거꾸로 돌려서 다시 재생하면 인간이 다시 나올 것인가? 인간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연적인 그러네요. 사건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좌우대칭 그럴 것 같은데요. 동물들은 꽤 높을 것 같아요. 일단 포식 피식 관계가 생기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아, 재밌다. 재밌네 이거. 네. 이런 컨셉으로 외계인에 대한 상상은 지금까지 좀 덜한 거죠. 왜냐면 굉장히 다른 모습의 외계인들을 좀 주로 많이 우리는 여러 컨텐츠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은데 근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SF 창작자분들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되게 낯선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과학의 영역 안에서 요즘에는 실제 생포한 외계인은 없지만 상상의 영역 안에서 외계 생명체들의 모습을 설계하고 가능성들을 고민하는 분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계 생물학 분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형태나 모양 같은 거를 고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대칭일 거다. 그리고 약간 원기둥 형태의 생명체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합의된 결과들이 있거든요. 원기둥 형태. 네네. 어쨌든 어딜 살건 뭐 중력에 저항하는 형태로 살아야 할 테니까 원 뿌리거나 원 기둥의 형태로 질량 분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시각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지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생명체들이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각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예를 들어서 있는 상황. 뭐 심해 아니면은 이제 엔셀라두스나 에우로파 같은 그런 목성의 행성들 얼음 지각 밑에 분명히 따뜻한 물이 있고 생명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시각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을 테니 그냥 단순한 뇌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빛의 형태로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음 지각이 너무 두꺼워서 완전히 깜깜합니다. 거의 칠흑 같은 어둠일 겁니다. 발광 생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라도 바이오 발광이 시작되면 그걸 인식하기 위한 시각 정보 감각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밖에는 모를 것이기 때문에 파장 자체가 좀 긴 라디오 파드를 이용해서 시각을 활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가시광선이 풍부하니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건데 가시광선이 제한적이라면 다른 파장에 잘 투과해오는 파장들을 보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 속에서 투과율이 제일 좋은 쪽이 가시광선 쪽이긴 해요. 저는
저는 정말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 게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좀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다른 게 굉장히 고해상한 맞아요. 거잖아요. 청각이나 아니면 다른 후각이나 뭐 미각, 촉각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정보량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신경계의 지적인 그런 인지적 능력이 그렇게 빨리 안 발달했을 수도 있겠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신 것 같아요. 만약에 표면의 온도가 다른 어떤 항성이 있어요. 주기혈성 항성이 있고 거기에 또 골디락스 존의 어떤 행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태양하고는 표면 온도가 달라서 스펙트럼이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근적외선 쪽에 몰려 있다든지 중적외선 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은 굉장히 약해. 적외선만 강해.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그런 중적외선, 근적외선을 느끼기 위해서 뇌가 발달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멀티밴드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통신은 될지 모르는데 이걸 감각기관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파장이 너무 짧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UV가 되잖아요. 또 UV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분자들 중에서도 이중결합을 잘 깨부십니다. 그래서 왜 UV 많이 쬐면 자외선이. 네, 그래서 뭐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 애들은 그걸로 안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적당한 되는 수준에. 적당한 수준의 파장을 갖고 있는 항성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이런 시각 정보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애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박쥐는 청각이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뇌 대부분을 우리가 시각 정보에 하려하듯 청각 정보에 하려겠네. 걔는. 그러면 박쥐는 청각의 레졸루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방향, 뭐 심지어 작은 벌레가 움직이는 것, 또 위치, 거리 이걸 다 청각으로 처리.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생각이 나는데 그 박쥐가 이렇게 전 방향으로 일종의 레이더를 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박쥐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도 그거를 방해 전파를 쏘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레이더 제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들 진화를 하고 그러는데 박쥐가 충분히 진화를 하면 초음파들이 충분히 만약에 많더라면 우리가 보통 그러면 태아 사진 찍을 때 초음파 사진 찍으면 예전에는 그냥 흑백 사진만 찍었는데 요즘에는 3000 입체 사진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정보 처리가 발달해갖고 박쥐들도 그럴 수 그러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형상, 심지어 나중엔 재질까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발달하면 그럼 나중에 박쥐한테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죠. 박쥐 한 마리 갖다 놓고 박쥐가 그 정도의 정보량이 필요를 하게 되면 박쥐의 뇌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진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진화압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궁금하긴 하다, 박쥐. 어쨌든 그 소리 음파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늦잖아요. 초에 340m 이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쵸. 예. 그러면 그거는 매우 막 움직이면서 뭘 하기에는 느린 대신에 공간이 속도 제한되어 아닌가요? 있잖아요. 박쥐가 생활하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반향을 이용할 수 있으니 그리고 먹잇감이 도망치더라도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도플러 효과 같은 것도 이용하냐? 이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합니다. 그 먹잇감의 속도를 그걸로. 네. 동굴의 지형에서 반향이 되는 것까지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굴 내에 그 복잡한 막 지형 꼬불꼬불 돼 있는 것도 다 음파로 이걸 그렇죠. 파악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자율주행차 1세대가 레이더 말고 라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라이다가 사실은 뭐 비전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효과를 이용해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도플러 효과 같은 것도 이용해서 장애물일지 사람일지 지형지물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건데 박쥐가 이미 그런 거 이용하고 있었던 뜻이죠. 진화, 그러니까 변화가 가장 오랫동안 멈춘 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생물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해봐야 뭐 몇백만 년 전의 모습 정도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근데 말고 막 무슨 심해상어 이런 애들은 뭐 한 몇 억 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좀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친다면 심해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아마 가장 남조류 같은 애들? 남조류보다는 더 더 어려운 이렇게 이제 황 같은 걸로 대사하는 애들이 지금은 이제 생명체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의지하고 있지만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 자체 에너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태양 에너지를 쓰려면 빛 에너지를 고정한다고 하는데 고정할 수 있는 이 염록소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을 때는 그 전에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원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모방한 것들이 이제 세포에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있는 화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나 아니면 고세균이라고 불리는 핵이 없는 원핵 생물들이 가장 옛날의 모습과 비슷하겠죠.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아마 가장 변화 없이, 진화 없이 지금까지 한번 버틴 친구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애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우리 좀 눈에 좀 볼만한. 너무 작은 애로 가면 극적인 효과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도 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아, 관점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화하지 않는 생물은 없거든요. DNA가 계속 변해요. DNA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애라고 할지라도 1억 년 전에와 2억 년 전에와 DNA 서열이 다릅니다. 겉모습은 설령 비슷할 수 있으나. 네. 근데 그 뭐 재밌는 예외 상황 중에 하나가 실러캔스 같은 애들이잖아요. 네,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어류인데 지금도 이제 관찰이 되고 심지어 최근에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 실러캔스? 네, 실라캔스라는 실라캔스.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인데요. 크기는 꽤 커요. 한 1.5m 이 정도 되는데 과거에 화석과
모습과 지금 찍힌 사진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천만 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3억 년 정도 이렇게. 걔는 이 정도. 뭐 바뀔 필요가 별로 없었나? 그러니까 바뀔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새로운 생물 종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원래 있던 종이 분화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 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종들이 막 분화해서 새로운 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겠죠. 99%는 다 멸종했을 거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일부는 똑같은 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그런 형태나 기능 같은 게 출현할 때는 보통 새로운 환경이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예를 들면 다윈의 핀치새 같으면 갈라파고스 섬에 가가지고 새로운 생태가 있어서 핀치 부리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근데 지구는 넓고 생태가 별로 변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살던 애들은 예전에 있었던 애가 분화가 많이 됐지만 일부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실러캔스 같은 경우에 더 주목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인 게요, 얘네들 원래 멸종했다고 생각했어요. 화석에만 있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화석에서 부활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펙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그리고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바다에 살던 동물이 육상생물이 됐느냐, 어떻게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 이렇게 육상생물이 진화를 했겠느냐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러캔스는 여기 앞 지느러미가 통통합니다. 팔처럼 생겼어요. 지느러미가 손이랑 팔처럼요, 중간 단계 잘 통통해요. 보면 귀여워요. 짧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중간 단계의 화석이 어딨냐, 그럼 실러캔스를 원래 보여줬었는데 이게 화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잡힌 거예요. 봐봐라, 요런 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3억 년 전에 실제로 요런 애가 튀어나왔고, 얘가 팔다리가 더 길어지고 나오면 양서류가 되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동물들을, 앵무조개처럼 화석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데 오늘날도 발견되는 그런 종들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죠. 앞발이 통통하군요. 네, 보면 귀엽습니다. 그 친구들의 고기 맛은 지금 고기들이랑 좀 많이 다른가? 개구리랑 물고기랑 중간 맛이 날라나요? 그 왜 그런 친구들의 근육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좀 분석해 보면 제가 듣기로는 좀 약간 기름기가 많다고 들었던 기름기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심해에 살아야 돼. 아, 좀 느끼하네. 네, 그래서 좀 맛이 별로였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잡는다고 먹어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무려 한 3억 년 이상 된 그동안의 모습을 굳이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고, 어쩌면 바뀐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바뀌면서 이전에 정말 없었던 모습들을 가진 친구들도 당연히 또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수십 년 안에 못 봤던 친구들도 등장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명체죠. 보면 통계 물리학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뭐 100만 종이 존재했다고 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적으로 멸종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연력학적인 사건으로 멸종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몇만 년 뒤 혹은 몇 천만 년 뒤, 몇 억 년 뒤에는 그대로인 종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 확률이 0은 아니니까. 네, 0이 아니니까. 100만 종이 뭐 한 150만 종으로 바뀌더라도 그 사이에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네, 없고. 네, 네. 어떤 지구의 전역적인 환경이 변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똑같은 환경이 유지돼야 된다는 조건. 그렇지만 주기적인 대멸종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롱테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인 거예요? 주기적인 대멸종 사건이 생기다 하더라도 저는 지구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물들이 이동하고 살아남았을 수 있고, 포유류도 어쨌든 공룡시대에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예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실러캔스. 맛도 없고. 맛있었으면 멸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러캔스가 처음에 잡히고, 실러캔스도 잡으려고 사실은 이 연구자들이 상금을 내걸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잡힌 애가 어디서 떠내려온 애인 거예요. 원래 서식자가 아니라. 그래서 10몇 년 뒤에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10몇 년 뒤인가 저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도 이제 실러캔스가 예를 들면 이거 잡으면 자연사 박물관들 같은 데 소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고부가 가치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런 물고기들은 천연 기념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보호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게 보호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개체수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네네네. 최근에도 찍혔더라고요. 네. 잠수부하고 같이. 신기하다. 실러캔스가? 네네. 아, 그 정도 깊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네, 수 있을 정도. 생각보다 심해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수십 미터 정도? 하긴 전 그 아귀도 아마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 아귀찜 먹을 때 우리 아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억 년은 무조건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못생겨서요? 네, 그 친구들은 현대 지구랑은 안 맞아. 요새 물고기처럼 안 보여? 네, 그리고 이게 살 같은 것도 보면 요즘 물고기가 맞아요. 너무 독특해, 달라요. 독특해. 걔는 제가 볼 때 1억 년 무조건 오히려 넘었습니다. 독특한 거로 따지면 문어가 더 독특한 거 아니에요? 같은 부종류긴 하지만 맛있는데.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기능도 있고 머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어가 뇌가 있나요? 문어도 뇌가 있죠. 문어는 특이한 게 각각의 그 문어 다리 하나하나가 일종의 세틀라이트 맞습니다. 뇌에 맞습니다. 있어서 다리가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컴퓨테이셔널 능력이 우리는 거의 다 뇌에 있는데, 문어는 3분의 1만 뇌에 있고 3분의 2는 다리들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사이에 최적점을 거기는 찾은 거네요. 문어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문어도 중앙 집중형 뇌가 있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리마다 또 신경계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 다리가 맛있어요. 네, 문어 다리 숙회로 먹으면 또 아니 뭐 달 같은 데다가 우리 지구에 이런 생명체들 좀 잘 안착할 수 있게 혹은 이제 거기에 뭔가 실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달로도 좀 많이 보내던데 요즘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 게 2019년에 이스라엘에서 진행했던 달 착륙 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달에 뭐 보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성공은 하진 못했는데 베레시트라는 이름의 착륙선을 보냈었거든요. 이 안에 우리가 소위 이제 물곰이라고 부르는 곰벌레, 완보동물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엄청 잘 사는 애죠, 걔네들. 네, 생존력이 좋다고 예. 유명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 공간에 가도 며칠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친구들인데 이제 원래 목적은 이 친구들을 달에 무사히 착륙을 시켜서 얘네가 달 환경에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좀 해보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 착륙선이 착륙 직전에 좀 여러 부품이 고장이 나거든요. 원래는 달 표면에 딱 닿기 전에 속도를 최대한 0으로 맞추어서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역추진 장치랑 여러 가지 항법 장치가 좀 고장이 났어요. 땅에 닿을 때부터 이미 시속 500km 정도로 아주 그냥 고속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때려 박았네 그냥. 네, 착륙이 아니라 이제 완전 그냥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마 거기에 실려있던 그 완보 동물도 무사하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부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로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당시 몇 가지 실험들을 예전에 지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완보 동물들이 꽤 높은 속도에서도 버틸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시속 한 100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형태가 망가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아마 충돌 자체에서는 죽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달에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산소나 물이 어쨌든 공급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달에서는 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개체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재생산까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일단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스라엘의 탐사선이 거기에 갈 때 물곰을 데려갔고 네. 거기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지금은 실패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달표면 밑에서 물곰들이 이를 갈면서 이 새끼들 나 보낸 놈들 가만두지 않겠어라면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아주 재밌는 상상이긴 한데요. 일단 좀 문제가 지구처럼 강한 자기장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태양이라든지 우주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방사선에 되게 취약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락 덕분에 그 일부 물곰들이 달 분진 속에 묻혀 있다라고 하면 약간 그 흙먼지가 보호막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흙먼지 속에서 버틸 수는 있을 텐데 걔네가 더 대대손손 재생산까지 하면서 무럭무럭 살아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다른 것을 떠나서 달의 낮과 밤 사이에 일교차가 너무 클 것이라서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물곰도 어쨌든 내부에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극저온이 됐을 때 당연히 완전히 동결이 되어서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파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온도 차이 때문에 열 팽창을 할 거고 그 상황에서 이게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던 대부분의 세포 질, 뭐 세포 벽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완보동물이 유명한 게 거의 켈빈, 0켈빈에서 영상 한 150도까지 버티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특수한 단백질, 그 다음에 방사선 얘기하셨는데 또 엄청 강한 방사선을 쬐줘도 안 죽는데 그런 특수한 그 뭐 단백질을 발견해서 그게 DNA를 이렇게 보호하더라고요. 뭐 그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관련돼서 되게 비극적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3년 콜롬비아 예. 공중분해 사고 아시죠? 네네. 우주 왕복선이 우주정거장 갔다가 다시 재진입할 때 이게 공중분해돼서 폭파해서 진짜 우주인들도 다 희생되시고 하는 그 사건이었는데 그 우주선에 예쁜 꼬마 선충이 타고 있었어요. 예쁜 꼬마 선충이 사실은 1990년대부터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달보다도 더 어목한 데가 우주정거장이잖아요. 우주정거장에서 사실 동물도 올려보내는 실험들 많이 했거든요. 시엘랑스도 1990년대부터 올라갔었는데 2003년에 이제 가서 올라가서 실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폭파가 된 거예요. 우주선이. 그래서 그때 막 잔해를 수습했는데 그 잔해를 수습한 것 중에 예쁜 꼬마 선충 실험하던 그 기구가 있었어요. 이때는 우주선 안에서 보호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 산산조각 난 다음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사실은 가혹한 환경을 통과했는데 설마 살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다른 행성이나 다른 천체 생물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완보동물 그거를 통과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뭐 열이 됐든 뭐가 됐든 힘들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살았다는 게 전 우주에 어쩌면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과학을 보다 2편 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죠. 우주먼지님께서 우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데 여기 책에 들어있다고.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소설인가요?
네, 그럼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보다 채널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네. 조금 더 힘 열심히 좀 내주셔서 네. 3권에 참여하셔야죠. 뭐 저야 뭐 기회가 된다면 늘 네. 감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2권까지는 못하셨으니까 3권에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보고. 이게 계속 시리즈로 계획이 된 겁니까? 60권까지 저희가 채우고 마무리하는 게 거의 목표거든요. 백과사전 수준이네요. 삼국지금 하나. 자, 오늘은 재밌는 과학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함께해 주신 또 우리 과학자 네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